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판매 감독국을 맡고 있는 성수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 방향과 현재 추진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최근 사모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이 사모사태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하고 또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추가 대책들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사모펀드 사태입니다. 여러 가지 사모펀드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세간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되는 세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DLF죠.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해외 금리 연계 발생 상품인데요. 약 한 8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생겼고 지금 약 54%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상품입니다. 발생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은행이 원금 소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요. 한위험 상품인 DLS를 권유 판매한 겁니다. 속칭 제2 키코 사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임 펀드인데요. 라임 자산 운영에서 발기한 173개 펀드와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1조 6천 정도의 피해가 생각했고 현재 판매 연기 상태가 있으면요. 고수익 상품인데도 이게 고수익을 위한 비시장성 상품, 유동성이 제한된 상품인데 이 유동성 위기로 야기해서 다수의 불건전 영업 행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는 옵티머스 자산 운영에서 판매한 46개 펀드이고요. 약 2,400억 정도의 피해가 있고요. 투자 제한서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 투자로 기재했는데 부동산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DLF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자별로 손실액의 40에서 80% 정도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정 근거에는 은행 직원들이 투자 성향을 이게 안정형 투자자를 공격형으로 임의로 작성한다든지요. 또 이게 고위험 상품인데도 손실 확률이 제로라든지 안전한 상품이라든가를 강조한 사례가 있었고요. 따라서 개별 판매 창구 직원의 불안전 판매 비율을 30%로 잡았고 본점 차원에서의 내부 통제 부실을 25%, 그리고 투자자별로 예를 들어 고령층 투자자의 경우에는 배상률을 높였고요. 또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배상률을 낮추고 등을 통해서 최대 40에서 80% 정도 배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라임 사건인데요. 이 역시도 이 라임 사태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가장 크게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사고는 최초로 100% 배상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착오로 인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상 취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사가 판매 원금을 전액을 돌려줘라라고 하는 배상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지점은요. 그동안은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사가 본질적으로 그 상품이 부실하다는 것을 모르고 잘 설명만을 하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거였는데요. 이 라임 사태를 계기로 판매사가 설령 그 상품 자체가 잘못된 상품이라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팔게 되면 판매사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판례입니다. 새로운 판결의 어떤 사례가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과일 가게에서 수박을 한 통을 샀는데요. 그 과일 가게 아저씨는 수박 안이 썩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모양을 이렇게 톡톡 두드려 보니까 소리도 잘 나고 해서 좋은 수박인지 하고 팔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잘라 보니까 수박이 썩었다는 거죠. 이때 이 수박을 누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수박을 제조한 농부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수박을 판매한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라임 사태는 설령 과일 가게 아저씨가 수박 안이 썩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판매에 대한 책임이 100%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금융회사는 물건을 팔 때
내가 이 팔고 있는 상품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제대로 조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분쟁조정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거 감독원에서 그냥 그런 분쟁조정 결과를 한 근거는 2017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거든요. 감독원만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미 대법원이 2017년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도 판결을 했고 감독원도 분쟁조정으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 때 이 상품이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를 정확하게 감별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크게 두 개 이렇게 됐고요. 분쟁조정은요. 그럼 이런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서 크게 두 가지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는 2019년 12월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대책인데요. 사모펀드 사태는 실제로 사모펀드는 규제가 약하거든요. 근데 공모펀드는 각종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규제를 피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모펀드를 실질은 공모인데 사모로 쪼개서 팔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대책이 마련됐고요. 두 번째, 고난도 금융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원금 손실이 20% 넘거나 파생 등의 상품들인 경우에는 고난도 금융상품이라고 지정을 하고 새로운 더 강화된 규제를 받도록 하고요. 특히 은행은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를 제한하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규제가 완화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투자를 하도록 했고요. 특히 불안전 판매 요인을 본질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녹취와 숙려 제도를 과거에는 파생 결합 정권의 70세 이상 부적합 투자자에만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고난도 금융상품 플러스 70세를 65세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마지막 부분, 이게 요건가요? 마지막 부분에 사모펀드의 수탁사인 그리고 주간증권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시킨 것이 핵심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두 가지 대책에 따라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이라는 게 올해 6월에 마련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모펀드를 예를 들자면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를 만들고 은행 또는 증권사가 그 사모펀드를 판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조회사,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고 그걸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제조과정, 판매 기획 단계, 판매 단계, 사후관리 단계라고 하는 네 가지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단계에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음에서 말씀드릴 때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을 다 반영을 해야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조회사는 물건을 만들기 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가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팔겠다, 고령층을 통해서 팔겠다, 10억 이상의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팔겠다든지 이런 어떤 잠재적 목표 시장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조회사하고 판매사 간에는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판매사는 또 이게서 판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회사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다라 가져오면 그거 그대로 그냥 믿고 파는 게 아니라 제조회사도 다시 한 번 더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제조회사가 저쪽에서 제시한 데이터들이 맞는지 오류가 없는지를 최소한의 선관 의무, 완벽하지는 않겠죠. 이거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민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이야기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선관 의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일체를 거쳐서 판매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은행은 특히 더 강화된 조치를 했습니다. 앞에 그 고난도 금융상품은 그 원본 손실률이 20% 이상의 상품이라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팔더라도 지켜야 되고 은행이 팔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비예금 상품에 대해서 별도의 내부 통제 기준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예금 상품은 손실률이 플러스 1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원금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은행은 이 새로운 그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걸 뭐 기존의 상품위원회를 대신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상품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해피콜이라든지 판매 과정의 녹취라든지 전문성 없는 직원의 판매 제한 뭐 여러 가지 상태의 어떤 그 준수 업무를 명시를 했고요. 특히 이게 사모펀드 상태가 사실은 각 금융회사의 수익 위주의 영업 관행에 따라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성과 평가 KPI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불안전 판매가 확인이 되면 성과 평가의 관점 요인으로 반영을 하고 기존에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도록 내부 규정화하도록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강화된 조치로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 법은 내년 3월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은행 관련 소비자보호 조치는 은행법에 있고 보험은 보험업법에 있고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있고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던 것 중에서 이 모든 어떤 그 소비자보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일괄적으로 담았습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담았고요. 그리고 금융상품, 그러니까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회사가 파는 상품을 금융상품이라는 것으로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이라고 한 네 가지 상품으로 했고요. 그리고 금융회사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라고 하는 네 가지의 업권을 다시 금융소비자적 측면에서 금융회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금융회사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판매 6원칙이라고 했어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업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금융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을 금소법에 다 일괄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또 위법계약 해지건이라든지 징벌적 가징금 수익의 50%를 징벌적 가징금으로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뭐 보험업법에는 청약철회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방판법에서 또 청약철회권 이런 것이 있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청약철회권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소비자보호법에 다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강화된 소비자 보호 대책에 따라서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을 각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비예금 상품 내부 통제 모분 규정도 은행의 내부 통제 기준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법에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되는 관리와 관련되는 이 부분을 각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으로 만들 것을 제안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한 부분은요,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보험법 이렇게 좀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남아 있고 하여튼 그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내부 통제 기준을 뭐 그 내부 통제 기준에 같이였던 별도로 만들던 그런 금융회사가 알아서 그 지켜야 될 의무로 지금 구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과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 대책들이 마련이 되었고요. 현재 또 추가적으로 의원 입법 형태로 입법이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금융회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면 소비자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치금을 지도록 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전재수 의원과 민병덕 의원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 소비자와 관련되는 거고요. 만약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상인에 대한 그 손해배상 책임, 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만약에 도입된다면 금융회사도 상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소법에서 이런 개정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법 개정안으로 일괄해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가지는 각 우리 금융감독원과 상관없이 그 의원 입법이나 다른 부처에서 입법하는 거니까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윤창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인데 대행지회의 손해배상 특례 제도입니다. 지금은 보험 설계사가 뭔가 잘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지회 소속 설계사의 경우에는 사실 대행지회가 그 설계사를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조금 애매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감독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로 편면역 구성력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예를 들어서 라임 같은 이런 거에 분쟁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금융회사가 안 받아들이거나 소비자가 안 받아, 양 당사자 중에 한쪽이라도 안 받아들이면 그냥 분쟁 조정 결과가 무효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면역 구속력은 통상적으로 2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인데요. 2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2천만 원이라고 지금 법에는 시행령에 위험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2천만 원,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2천만 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2천만 원 이상 소액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금융회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소비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소비자는 받아들이고 금융회사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한쪽 소비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로서 결정이 나는 그런 형태의 금소법 개정안이 이영호 의원 발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의 어떤 판매 행위, 제조 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금융회사들도 이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보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